안녕하세요. 이제 시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은 셀프 케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해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조금은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통용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서 제가 한번 최대한 자세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셀프 케어가 중요한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은 셀프 케어라고 이제 단어를 이제 구글을 검색하면은 뭐 네일 가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셀프 케어가 뭘까요? 제가 뭐 이렇게 단어를 나열해놨죠. 본인 자각, 자존감, 회복 탄력성, 본인에 관해 알기, 좋은 성격 혹은 성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심리학 협회랑 그다음에 병원 조합에서 내놓은 정의인데요. 단어에 대한 설명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본인 자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감성 지능 그리고 성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게 이 본인 자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목적,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본인에 대한 강점, 약점, 그리고 뭐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것들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본인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금기시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해석, 우리나라 한글이 그렇게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셀프 케어라고 저 구글에다가 그 단어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떠요. 환자 건강을 포함하여 건강 관리를 자기 자신이 행하는 일, 의사에게 가기 전에 매약 등으로 치료하는 셀프 메디케이션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렵죠? 와닿지 않죠?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어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뭐라고 얘네들은 표현을 할까요? 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셀프 케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본인을 케어하는 게 건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물론 육체적 건강을 위함이죠. 근데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직업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 그들 챙겨주는 것, 그리고 어떤 본인의 하루를 행복하게 끝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셀프 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셀프 케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셀프 케어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이것밖에 못했어.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의미인데,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 3등 했어. 정말 잘한 것 같죠. 근데 전교에 3명밖에 없어. 꼴등이죠. 근데 이제 물론 객관적인 사실은 꼴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본인이 내재화해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3등이잖아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돌겠네, 어쩌라는 거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실타래처럼 얽혀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사실은 알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런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었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난 사회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힘듭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힘들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혼자 있으면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존재해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지 안 힘든지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부정적인 스키마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내재되어 있는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다르고요. 다르죠.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른 관점도 다르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더 힘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보통 가까운 내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쉽지만 한국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소비자들 혹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카운셀러를 찾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조언을 구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카운셀러를 만나러 가는 건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카운셀러를 만나려고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머릿속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생각이 있지만 해답을 알고 있어서 그 해답을 지금 꺼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꺼내기 위한 대화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셀러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줘. 뭐 심파티, 엠파티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의 힘듦을 공유하는 듯해서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고 안정화되고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 결국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셀프 케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자문을 해보세요.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셀프 케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영상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게 아예 영어 영상이고 셀프 케어 액션 플랜에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투자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기.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괜찮은 거다, 가장 현명한 거다 라는 걸 인정하기, 그리고 본인의 장점과 단점, 약점과 강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생각해보기, 그리고 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해보기.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밑에 보면은 스스로 칭찬해주기, 숙면하기, 물을 많이 마시기도 중요하지만 요런 단어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세 가지 5, 6, 7번이요.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생각해보기,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상황에 계속적으로 접근해보기, 그리고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상상하기. 요 세 개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가 11번. 본인에게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리를 떨어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꾸 머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긋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손으로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이게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돌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신호가 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본인에게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얘기할 때는 앞에 잠깐 5분 정도 산책하는 거, 혹은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고양이나 동물들을 좋아한다. 그럼 이쁜 고양이나 동물들 사진 보기, 혹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하기, 가족들의 사진을 펴보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에게 아주 우리가 흔히 해서 번아웃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친 본인에게 어떠한 그런 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쉼을 무시하게 되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더 쉽죠. 자, 보시면 이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맞는 말인데 제이슨 파스블이라는 게 요즘에 뜨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망각하는 경우가 많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역을 해둔 건데,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된다. 그리고 잘하게 되면 계속하고 싶고 즐거워진다. 그리고 계속 즐기다 보면 확률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목표를 본인에게 주입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고통을 다 참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뭐 여기 여러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두엽을 통해서 뭐 후두엽으로 갔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그럴까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자, 여기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아미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액티베이트,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작동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봐 드릴게요. 산을 올라가시는데 산길에서 뱀을 봤어요. 근데 그 뱀이 아나콘다야.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아나콘다라서 너무 두려워. 갑자기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손에 땀이 나죠. 막 땀이 날 거예요. 그리고 발에 땀이 납니다. 발에 땀이 나면서 또 하나의 신체 변화가 뭐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해요. 아드레날린이 막 하고 분비되면서 심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게 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상황을 인지하거나 자각하거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전두엽을 통해서 좌뇌, 우뇌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손에 땀이 나고 발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죠. 이게 바로 아미가달라가 작용을 해서 그런 겁니다. 아미가달라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논리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기에 너무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 액티베이트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이 땀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무기를 지어야 돼요. 마찰력을 높여서 더 강하게 쥘 수 있는 땀이 나는 겁니다. 발에 땀이 나는 건요. 안 되겠으면 도망가야죠. 도망가려면 더 빠르게 뛰려면 마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에 땀이 납니다. 심장은 왜 빨리 뛸까요?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보통 본인이 갖고 있는 힘보다 혹은 1.2배에서 1.5배의 힘을 더 낼 수 있다고 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2배, 3배 힘을 낸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겁니다. 근데 요걸 또 돌이켜서 혹은 좀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요.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말을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많이 듣죠. 공황장애나 트라우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개개인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사실 만들어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면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고 손에 땀이 나고 발에 땀이 나고 이럽니다. 그쵸?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 중에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본다, 약을 투약한다, 뭐 심리학자한테 간다, 상담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추천되거나 이게 우리가 하면 바람하는 그런 해결법은 뭐냐면요. 자꾸 그 자기가 갇혔던, 자기가 안 좋았던,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난 괜찮은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성격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하게 나누긴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나누는 내성적이다와 외향적이다로 나눠볼게요. 내성적인 게 좋은 걸까요? 외향적인 게 좋은 걸까요? 사실은 좋은 거 없습니다. 내성적인 건 그냥 내성적인 거고 외향적인 건 외향적인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내성적인 사람은 이렇다고 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반대로 얘기해서 외향적인 사람은 되게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 외향적인 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거지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접근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이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IQ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성 지수, EQ,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혹은 그리고 다음번에 뭐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사실 키포인트가 된 리질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내성적인 사람이 우리가 외향적인 상황에 놓일 게 필요하니까 외향적이 돼야 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IQ와는 다르게 본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 성향이나 성격 자체는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들 하시지만,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본인 자각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 자각을 어떻게 셀프 케어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다음 장면에 제가 좀 자막을 달았거든요.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동영상이고요. 이걸 좀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Resilience is the result of a highly interactive proces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e person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developed. It's really the counterbalancing of difficult things that may exist in the child's life with positive things that occur within the family, but even positive things that may exist in the community. The easy way of thinking about resilience is like a scale with a fulcrum in the middle of it. And there are things on both sides of that scale, experiences of both bad things or good things. Our genes shape where the fulcrum is positioned at the start. There are certain genes that make a child more sensitive to the effects of maltreatment or parental neglect or witnessing violence. The fulcrum may start out kind of more towards one side or more towards the other side, and that's going to make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how much these subsequent events affect things positively or negatively. Science tells us that experience moves the fulcrum, for better or for worse. Even though we are born with genes, genes will respond differently to certain environmental situations as opposed to others. What the genes are actually doing are turning up or turning down the expression of chemicals in circuits in the brain and the circuitry in the entire body that govern our responses to stress, to anxiety, to depressive symptoms. When positive experiences accumulate and children learn coping skills that help them to manage stress, the fulcrum can slide, so the scale tilts toward positive outcomes more easily. That's what resilience is all about. There's always an adult, or more than one adult, who is key to providing that relationship that helps to build resilience. 자, 이게 회복 탄력성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회복 탄력성이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런 컨셉의 것들이 있을 거야라고는 상상하셨던 것일 테고, 그래서 얼마나 환경을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환경이나 뭐 화목한 환경을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는지 중요한지에 대해서 느끼셨을 테고, 어른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야, 나 어른이야. 어떡하라고. 나는 누가 어른이 봐주는 게 아닌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린아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더 좋은 게 본인이 스스로 이런 그 회복 탄력성을 본인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단추를, 버튼을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가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본인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오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재화할 수 있고, 부정적인 그런 스키마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자꾸 연습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6개월 입원을 했죠. 근데 6개월 입원을 하고 와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죠. 근데 B라는 학생은 공부를 꾸준히 잘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 주목할 점은 그 성적보다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본인에 대한 태도인 거죠. 본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칭찬에 능하고 본인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자꾸 자각하려 하고 본인이 힘들 때는 힘들다라고 밖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똑같이 한 6개월을 입원했어도 이 친구는 그런 힘든 시간을 딛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아주 낮은 저점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탄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다르고요. 특히 뭐 성격도 다르고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전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 뛰어난 어른이라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등이라는 게 학생으로 치면 성적이 될 수 있을 테고, 뭐 성인으로 치면 조직 내, 직장 내에서의 승진이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걸로 표현할 수 있을 테고요. 부부 간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여러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첫 걸음은 본인에 대한 그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문화도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제 그 셀프 케어라는 강연을 중간에 넣어놓은 게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내가 그 한 가지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 배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는 것처럼 본인이 본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뜬금없이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화면을 띄워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4차 산업 시대가 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늘 그랬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큰 변화들이 나타났죠.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공통어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AI가 있을 테고요. 요즘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죠. 머신러닝도 있을 테고요. 딥러닝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죠. 딥러닝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4차 산업. 이 용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흔히 생각하죠. 아, 직장이 많이 사라질 거야. 전통적으로 이야기했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존재했었던 종류의 직장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테고, 컴퓨터나 로봇이 우리의 역할을 대체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순 고용 감소가 이렇습니다. 사무행정, 제조 생산, 건설 채굴, 디자인, 스포츠, 미디어, 법률, 시설 정비, 법률도 마찬가지죠. 어제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었는데 변호사가 우버를 운전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걔들 문화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변호사가?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게 우리 주제가 영어와 미국 문화다 보니까 전 세계로 눈을 돌리다 보면 그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제 걱정해야겠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순고용 증가가 일어나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죠. 컴퓨터 수학이나 건축 엔지니어링, 뭐 사람들이 필요한 곳들이 많아지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업 관리직, 교육 훈련, 이 왜 늘어날까요? 이게 단기간인 걸까요? 4차 산업이 왔으니까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테크놀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이런 직종이 늘어나는 걸까요? 이 밑에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직능을 넘나드는 기술,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는 고용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뭘까요? 사람이 해야만 되는 분야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술도 그렇겠죠? 예술을, 물론 AI가 이제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예술품을 바라볼 때 단순히 똑같이 그렸다라고 해서 예술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때는 역사,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그림의 배경, 그리고 작가,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작품을 예술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비로소 우리가 예술품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또 하나는 사회관계 기술, 그러니까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성. 로봇들은 이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AI나 딥러닝이나 모두 다 통일된 게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AI이고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이들이 못하는 건 본인 스스로 인간이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으면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관계 기술은 뭐 이렇죠. 지금 저도 되게 어색했는데 화면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눈을 볼 수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긴장되고 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사회관계라는 건 사람 간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감정이나 에너지나 그들의 그 분위기나 어떤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낳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낳고, 또 중요한 건 그 조직에 맞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4차 산업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동기술, 감성지능, 협상력, 설득력, 서비스 지향성, 타인 교육 훈련 기술. 그래서 이제 이 장표 때문에 또 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성적이거나 외향적, 혹은 그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럼 어떡하란 소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제가 오늘 주제로 갖고 왔던 셀프 케어에 대한 그 방법이나 과정과 어떻게 보면 조금 역행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시금 얘기 드리지만, 아까도 한번 언급되어 드렸죠. IQ와는 다르게 성격이나 뭐 회복 탄력성이나 셀프 케어하는 방법들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고, 내성적인 사람인 거죠. 혼자 집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결정을 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가까이만 있어도 3시간, 4시간 있다 보면 집에 너무 피곤해. 자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들을 어느 정도의 사회성까지 본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상상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거절하는, 예를 들면은 제가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을 빌려달래. 근데 친구가 저한테 와요. 만나기 정말 싫어 죽겠는데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든데 만나야 돼.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자꾸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는 거죠. 내가 또 돈 빌려달라고 와. 만나야 돼. 어떻게 대답을 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라고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 안 좋았던 환경, 본인의 그런 그 병 증세가 발현되는 환경을 자꾸 상상해 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자꾸 자극을 본인에게 주고 받다 보면은 언젠가는 익숙해지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단어로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뭐 리질리언스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고요. 디시전 메이커가 의사 결정권자 혹은 의사 결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셀프 컨셔스라고 해서 본인 자각. 그리고 non judgmental. 이게 보통 얘기할 때는 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치 판단을 굳이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self esteem. 이게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존감이 되게
잘못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이 자존감 높다라고 보니까 엄청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이 모호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유교권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사회 내에서 참을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다라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뭐 잘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심파티, 뭐 그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을 어떻게 해주는지.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본인을 또 본인에게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티베이션.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동기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셀프 케어를 통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동기를 줘야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가능한 내가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내 강점과 약점을 구별하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구별해서 접근법을 만들어야지 스스로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제가 셀프 케어에 관련해서 사실 다음 시간도 이제 문화에 관련된, 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그 강연이 있기 때문에 셀프 케어에 관한 그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맞춰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질문을 하신 걸까요? 네. 올려주실 동안 다른 분이 올려주신 질문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좋은 팁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팁은 그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좋은 거래 라고 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환경이라는 걸 성인들은 본인에게 본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두 번째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교 3명인데 3등 했어. 꼴등이죠. 꼴등인데 한편으로는 꼴등이 아니라 3등한 거잖아요. 3등한 게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라보는 관점 차이인데, 이게 자꾸 비교 대상이고 남들과 비교해서 본인의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거나 평가하려다 보니까 그런 그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게 되는 건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어른들은 본인 주위 환경에서 본인들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착각하시는 게,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하면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뭐 해보려고 해요. 막 문제 쓰고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냥 보통 너무 좀 추상적이고 명확한 해답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본인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자꾸 그런 청소년기까지는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노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실 수밖에 없고, 사실 딱 답이 이거다라고,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나아질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청소년들한테는 더 중요한 게,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신뢰라는 건 쉽게 쌓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가만히 본인을 보셔도, 성인들은 본인을 보셔도 알 것이고, 자녀들을 계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신뢰를 갖고 있는 사회가 있다는 걸 가만히 드셔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 신뢰하는 사회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조장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은 어른들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노동시간 단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앞으로 그렇게 향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서 더 포인트가 뭐가 됐냐면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결과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장소가 중요하지도 않고 근무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협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우리 포럼을 열었지 않습니까? 협업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해고가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성과급이 계속 우리가 그냥 정년이라는 개념이 많이 약해질 테고, 팀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의 계급이 많이 사라질 테고, 결국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해서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은 고전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곳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걸 이제 노동시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노동은 이제 좀 많이 변화할 거라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딱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건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의 힘을 이어가는 게 셀프 이스팀의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문화에서 자란 분들이 어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40년, 30년 전에 하던 교육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그런 문화적인 변화나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문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자꾸 어떤 셀프 이스팀이 낮아지고 그리고 허덕거리게 되고 힘들면 고립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이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뢰 관계라는 게 부모님 관계가 보통 제일 많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친구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혹은 또래 아니면 동생,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 관계를 예상치 못한 사람하고 신뢰 관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런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부탁하고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신뢰관계를 갖고 싶으시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가지셔서 그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큼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형성이 돼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지 않거나 내향적인 사람이 많고 본인의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본인에게서 그런 해답을 찾거나 혹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재미없게 했나요? 많이 좀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40분이 되면 저희 임규진 배우님께서 들어오셔서 세 번째 강연을 이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11시 40분이 되면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세 번째 강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쉬셨다가 12시 정각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한 강의가 끝나면 껐다가 다시 초대해 드리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9시 50분부터 2시까지는 창이 열려 있어야
뭐 바쁘시더라면 갑자기 화장실을 가시거나 식사를 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어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니까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다가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사실은 방법들이 자세하게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잠깐 이거를 제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있거든요. 본인에게 이제 한국말로는 잘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 하나 쉐어해 드릴게요. 이 파일은 뭐냐면요. 질문지예요. 질문지.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지거든요.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의 이런 이유들이 긍정적인 것처럼 해석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질문들이 없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영어로 적혀 있는 셀프 케어 질문지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고 본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